이게 뭡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젖은 정장 차림으로 면접장에 나타난 29살. 구직자 이하은에게 인사팀장이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면접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은입니다. 29살 경영지원팀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죠. 새벽 5시 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3년째,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월세는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대학 졸업할 때 사주신 유일한 정장이었죠. 하은아, 이 옷 입고 좋은 직장 들어가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력서를 가방에 넣고 면접 준비 노트를 마지막으로 훑어봤어요. 밤새 외운 지원 동기와 포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갑고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일기예보에서 말한 태풍이 벌써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이른 새벽임에도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하철 운행 중단 알림이었죠. 이럴 수가.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지만 전광판에는 운행 중단이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도 한 대 보이지 않았어요. 태풍 경보 때문에 모든 대중교통이 멈춰선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면접인데 벌써 7시였습니다. 회사까지는 걸어서 2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런데 비는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산을 꽉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1시간째 걷고 있을 때 우산이 바람에 뒤집혔습니다. 순식간에 정장이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구두는 질척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하며 계속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방 속 이력서만큼은 젖지 않게 품에 꼭 안고 걸었어요. 드디어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어요. 간신히 시간에 맞춘 거였죠. 하지만 제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장, 엉망이 된 머리, 진흙이 묻은 구두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사람 뭐야? 면접 보러 온 건가? 저런 몰골로? 귓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이력서를 꺼냈어요. 다행히 비닐봉지에 싸두어서 멀쩡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영지원팀 신입공채 면접입니다.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이력서를 내밀자 직원이 확인해 봤어요. 명단에 제 이름이 있자 표정이 약간 놀란 듯 변했습니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 젖은 모습을 다시 훑어봤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몰골로는 면접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돌아갈 곳도 갈아입을 옷도 없었어요.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셨는데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서셨어요. 그 시선이 묘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로비의 시계가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10분 남았어요.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로비에서 임시 면접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젖은 정장 때문에 발걸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다른 면접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15층 면접장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성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정장 어깃장에는 빗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이력서만큼은 무사했습니다. 면접까지 30분.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화장실에서라도 최대한 정리하고 면접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5층에 도착하기 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비상등이 켜지면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건물 침수로 인한 전력 차단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안전상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계단으로 15층을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젖은 구두로는 더욱 힘들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다른 면접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들 불만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층쯤 올라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온 긴급 안내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오늘 면접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추후 공지를 기다려 주십시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면접장에 가봐야 했어요. 8층에 도착했을 때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쪽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어요. 차들이 물속에 고립돼 있었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침수된 도로 한복판에서 리어카를 붙잡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는데도 리어카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할머니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어요. 구조 요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접자가 말했어요. 어차피 소방서에서 알아서 구조할 거예요. 우리나 걱정해야죠. 맞는 말이었어요. 전문가들이 처리할 일이었죠. 저는 면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10층, 11층. 계속 올라가면서도 그 할머니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물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3층에 도착했을 때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거기 계셨습니다. 리어카를 놓지 않은 채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구조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접까지 20분. 시계를 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제 겨우 2층만 더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14층에서 다시 멈춰 섰어요. 창밖에 할머니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져서 균형을 잃을 것 같았어요. 리어카마저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창 너머로도 느껴지는 절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면접까지 20분 남은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계단을 다시 내려갔어요. 다른 면접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어요.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침수된 도로 가장자리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리어카만 건져주면 돼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폐지로 가득한 리어카는 할머니에게 생계수단이었을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신발 속으로 흙탕물이 들어왔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리어카를 잡았어요. 물에 젖어 무게가 2배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70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시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함께 리어카를 끌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어요. 발이 빠져나가지 않아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도 제 팔을 꽉 잡고 따라오셨어요. 윤말순이에요. 제 이름은. 저는 이하은입니다, 할머니. 드디어 물이 빠진 도로까지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확인하시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잃으면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오늘 면접이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119에 신고를 하고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셨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면접 시작까지 5분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젖은 몸으로 15층을 다시 올라갈 수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감사한 눈빛을 보니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혹시 면접 보러 가는 거였나요? 할머니가 제 정장을 보며 물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방도 진흙투성이가 됐고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는 어디선가 잃어버렸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고 있었어요. 정장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재킷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면접자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노숙자인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회사에 들어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귓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발자국마다 물이 뚝뚝 떨어져 로비 바닥에 흔적을 남겼어요. 보안 요원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정중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젖은 이력서와 함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이하은입니다.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섰을 때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다른 면접자들과 비교되는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10분 지났는데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시계를 보니 정말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풍 때문에 길이 막혀서. 그런 핑계는 다른 면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시간에 맞춰 오셨는데 직원의 말에 주변에 있던 면접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시간을 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분이 침수된 도로에 갇혀서 도와드리느라. 그런 개인적인 사정까지 회사에서 고려해 드릴 수는 없어요.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다른 면접자들도 저를 바라보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네. 면접도 이렇게 대충 준비하나? 저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귀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중요한 면접이에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면접관님들이 특별히 허락해 주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대로라도 면접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복구되어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면접자들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진흙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장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층에 도착해 면접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모두들 저를 피해 자리를 옮겼어요. 이번 하은 씨 차례입니다. 안내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면접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면접실 안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모두들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분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분은 안경을 벗고 다시 쓰며 제대로 본 건지 확인했습니다. 정중앙에 앉은 분이 인사팀장 박인영 님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언컴포터블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면접장에 나타나다니. 박인영 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사고든 뭐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우롱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인영 팀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모두 마비되어 걸어서 오는 도중에 그런 변명은 들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시간에 맞춰 왔는데 당신만 이런 핑계를 대는군요. 박인영 팀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준비했던 말을 꺼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밤새 연습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면접관님들께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박인영 팀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는 길에 침수된 도로에서 갇힌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폐지를 담은 리어카가 전 재산이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 면접관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인영 팀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감동적인 얘기네요. 하지만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보다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죠. 그의 말에 다른 면접관들의 표정도 다시 굳어졌어요.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면접실 안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박인영 팀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다른 면접관들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면접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박인영 팀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면접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회사 면접을 팽개치고 길거리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거네요. 냉소적인 어조였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회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업무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닌가요? 박인영 팀장의 질타가 계속 이어졌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망치겠다는 건가요? 본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면접관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만 하고 왔어도 맞습니다. 굳이 직접 나서서 이런 꼴을 당할 필요가 있었나요? 면접관들의 말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걸까요? 그때 끝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잠깐요.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였어요. 다른 면접관들이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할머니,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놀라며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구조대가 와서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다행이네요. 혼자 계셨나요? 네,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었는데 리어카를 놓고 갈 수 없다고 하셔서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이력서도 보지 않고 오직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영 팀장이 불편한 듯 말을 끼어들었어요. 최 회장님,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시면 면접 계속하겠습니다. 최 회장이라고 불린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면접관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이하은 씨 앉으시죠. 그분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젖은 옷 때문에 의자에 물이 묻을까봐 걱정됐지만 그분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영지원팀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준비했던 답변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박인영 팀장이 비웃는 듯 웃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나요? 최 회장님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처럼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답변에 최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른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개인적 경험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박인영 팀장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수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하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회 공헌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에 최 회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른 면접관들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도움 요청이 겹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박인영 팀장이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회사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면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박인영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개인적 감정을 우선시하는군요. 하지만 최 회장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정직한 답변이네요. 거짓말하기 쉬운 상황인데 그분의 말에 다른 면접관들도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생긴다면 똑같이 하시겠어요? 최 회장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늘 일로 면접을 망쳤고 마지막 기회를 날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네,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박인영 팀장이 한숨을 쉬었지만 최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어서는 최 회장님을 보며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면접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면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른 면접자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오늘 일을 돌이켜봤어요. 면접은 망쳤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면접실을 나서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모든 게 꼬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정장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가는 길, 목 주위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져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가 제게 건네주신 그 은색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물속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주셨던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거 받아두세요. 35년 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건데 오늘 당신 같은 분을 만날 줄 알았나 봐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잃어버렸다니요. 급하게 가방을 뒤져봤어요. 젖은 이력서와 함께 온갖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도 하나하나 확인해 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 면접실에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딘가에 걸려서 끊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물속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 빠졌을지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머니가 35년간 간직해 오신 소중한 물건을 제가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거였죠.
그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안부였어요. 목걸이는 나중에 찾더라도 할머니가 무사한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여전히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태풍의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죠. 결국 걸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며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35년 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그 목걸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왜 하필 저에게 주셨던 걸까요? 당신을 보니 그때 그분이 생각나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분이라니 목걸이를 주셨던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찾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입원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저를 보시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아가씨 왔네. 면접은 어떻게 됐어? 할머니의 첫 마디였어요. 당신 몸이 아프신데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할머니.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목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아가씨 옷이 왜 이렇게 젖어 있어? 감기 걸리겠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보다 할머니가 더 아프신데도 저를 먼저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드렸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사셨을 그 손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아가씨 만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역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목 주위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목걸이가 없네. 드디어 들켰습니다. 할머니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말순 할머니의 시선이 제 목 주위에 머물렀어요. 목걸이가 없다는 걸 눈치채신 거였죠.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목걸이 잃어버렸구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실망하시는 기색은 없었지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어요. 35년간 간직해오신 소중한 물건을 하루 만에 잃어버린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물건은 언젠가 주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저를 달래주시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 목걸이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나 봐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35년 전 일이야. 내가 아주 어렵게 살던 때였지. 갓난아기 딸을 업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해졌어요. 과거를 회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너무 춥고 배고파서 쓰러질 뻔했어. 아기는 울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나타나서 도와줬어. 따뜻한 음식도 사주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의 고마움이 아직도 생생한 모양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 아가씨가 이 목걸이를 줬어.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며 용기를 내라고 했지. 그래서 저에게도 주신 거군요. 그래, 오늘 너를 보니 그때 그 아가씨가 떠올랐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똑같더라고.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면접장에서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던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최서윤이라고 했던 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당신 것 맞죠? 그분이 손을 펼치자 은색 목걸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주신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어떻게?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최서윤 회장이 어떻게 목걸이를 갖고 계신 걸까요? 면접실 의자 아래 떨어져 있었어요. 특별해 보이는 목걸이라서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분이 목걸이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면접자가 침수 사고 피해자를 도와줬다고 해서요. 최서윤 회장의 말에 할머니가 관심 있게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할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말순 씨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그분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어머, 이 목소리. 서윤이?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전 당신이 날 살렸군요. 최서윤 회장의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 떨렸어요. 할머니도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셨습니다. 서윤이가 맞구나. 어머, 이게 어떻게.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시자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채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때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아기를 업고 쓰러져 있던 당신을 도와드린 거 기억해요. 최서윤 회장이 할머니께 다가가시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아가씨가. 저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35년 전 할머니를 도왔던 그 아가씨가 바로 최서윤 회장이었던 거였군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드린 목걸이예요. 최서윤 회장이 제 손에 있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찾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나야 이렇게 패지나 주우며 살았지. 그런데 서윤이는 이렇게 훌륭하게 됐구나. 할머니가 최서윤 회장의 정장 차림을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모든 게 그때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를 도우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최서윤 회장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 후로 사회공헌 사업에 집중하게 됐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죠.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최서윤 회장이 면접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신 이유도, 사회공헌 질문을 하신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구야? 할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최서윤 회장께 물어보셨어요. 저희 회사 면접자예요. 오늘 할머니를 도와드린. 어머, 그럼 이 아이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최서윤 회장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서윤 회장이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최서윤 회장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도 최서윤 회장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구나. 정말 서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35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그때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지. 최서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이 12월 24일이었지.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고.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아가씨 하나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 차에 치인 것 같더라고. 사람들은 다들 구경만 하고 있었지. 최서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119 신고하고 응급실까지 따라갔지. 그런데 수술비가 없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절박했던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가 최서윤 회장이 말을 이으려 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한 달 월급을 다 내고 수술비를 댔지. 그것도 모자라서 목걸이까지 맡겼어. 할머니가 제 손에 있는 목걸이를 바라보셨어요. 그 은색 목걸이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그 목걸이는 남편이 결혼할 때 준 거였어. 유일한 기념품이었지. 최서윤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비까지 다 치르고 나니 내 통장은 텅 비었더라고. 집에 가서 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겨갔어요. 그때의 걱정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 아가씨가 깨어났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그 아가씨가 울면서 고마워하더라고.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했다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최서윤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목걸이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받지 않더라고. 할머니가 목걸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가 간직하고 계세요. 언젠가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주세요. 최서윤 회장이 당시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대로 35년간 간직하고 있었지. 그런데 오늘 하은이를 만나게 된 거야.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최서윤 회장이 사과하시자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뭘 미안해해. 오히려 고마워. 서윤이 덕분에 내가 살 이유를 찾았거든. 할머니의 말에 최서윤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을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그래서 비록 가난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번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최서윤 회장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수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제서야 최서윤 회장이 면접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신 이유를 알겠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키워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시작은 할머니 덕분이었어요. 최서윤 회장이 할머니께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35년 전의 선행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도 신기했어요. 오늘 할머니를 도운 일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은아, 이제 목걸이를 돌려줄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것이에요. 아니야, 이제 이 목걸이의 역할은 끝났어. 원래 주인을 찾아준 거니까. 할머니의 말에 최서윤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이제 이 목걸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해야 해요. 두 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세대를 잇는 바통을 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세 사람이 목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세 사람 모두 감정이 복받쳐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최서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은 씨,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그분을 바라봤어요. 합격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합격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네, 정말요? 당신은 우리가 찾던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최서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농담이나 동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면접은 이미 끝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이 면접이었죠. 그분의 말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하은아. 진짜 면접은 시험지에 있는 게 아니야. 윤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최서윤 회장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분의 말에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사람이 먼저야.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어요. 어느새 태풍은 완전히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는 어떻게 하죠? 저는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만지며 물어봤어요. 이제 원래 주인을 찾은 거니까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최서윤 회장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이 목걸이는 세 사람 모두의 거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5년 동안 혼자 간직해왔지만 이제는 나눠 가질 때가 된 것 같아. 최서윤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이 목걸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니까요. 저는 목걸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장신구가 세 사람의 인생을 연결해 준 거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돌아가며 간직하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두 분이 눈을 반짝이셨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최서윤 회장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한 사람씩 1년씩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이날 만나서 전해주고.
할머니도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어요. 그래, 그럼 우리 세 사람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분과 제가 함께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은이가 가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야지.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어요. 이 소중한 물건을 간직하는 1년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병실을 나서며 두 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최서윤 회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경영지원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병원 로비에 내려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합격했고 잃어버린 목걸이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어요. 윤말순 할머니와 최서윤 회장님, 그리고 35년의 시간을 이어준 목걸이까지.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고 저 또한 그 기적의 일부였다는 걸요.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며 빛났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보다 사람이 먼저다. 오늘 제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희망을 남겼다면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